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인물 사진은 경상북도 동해안 여행 중에 영일만 호미 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꿔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2000년 동안 세력을 떨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물질관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허물어지며 남긴 빈 공간은 라부아지에가 새로운 물질관으로 채우게 되는데, 오늘은 라부아지에가 정립한 근대 화학의 물질관인 원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원자를 찾아가는 10번째 여정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수업료도 송금 부탁드려요. 자발적인 수업료는 우리나라 지폐 한 장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1000원 지폐 한 장으로 1000원, 5000원 지폐는 5000원, 만원 지폐는 만원, 5만원 지폐는 5만원입니다. 1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므로 보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부아지에의 원소론은 100년 전 영국의 보일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토리첼리의 진공과 보일의 빈 공간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일은 제2관 실험을 통해서 공기가 연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빈 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2관 실험 동영상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이 빈 공간을 발견하기 전에는 공간은 물질이 가득 채우고 있어서 빈 공간, 다른 말로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제2관에 일정량의 수온을 넣으면 공기와 수온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선 제2관 부분엔 더 이상 공간이 없으므로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양만큼 추가로 수온을 넣게 되면 그만큼 수온의 높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온의 높이는 낮아지고 제2관 부분의 공기 부피가 줄어듭니다. 보일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제2관 부분에는 수온을 추가로 채우기 전에 공기가 압축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고 추론합니다. 수온을 한 번 더 추가로 넣어도 제2관 부분의 공기 부피가 줄어들므로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고 압축이 일어나는 것은 압축을 가능하게 하는 압축이 일어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당연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 추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보일은 물질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일의 위대함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연속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연속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이죠. 물질관입니다. 연속 물질관에 따라 물질이 연속으로 되어 있다면 한 가지 물질은 주위에 있는 다른 한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물질과 접해 있게 됩니다. 중심에 개의 물질이 있고 나머지 주위에는 다른 물질들이 접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물질도 부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물질로 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누어진 두 조각도 연속으로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과정을 계속하면 계속 반으로 나눕니다. 계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계속 나누어 가면 접해 있는 물질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오늘날의 수학으로 표현하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물질을 n번으로 나누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연속 무한을 이해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일은
물질이 주위에 빈 공간을 가지므로 새롭게 물질을 이해합니다. 그림처럼 어떤 물질이 주어져 있으면 그 물질은 주위에 빈 공간을 가지므로, 다른 말로 빈 공간 속에 들어 있으므로 그림으로 이해가 되죠. 그 물질은 그 자체로 낱개가 되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알갱이입니다. 보일의 관점에서 연속 존재가 아닌 이산 존재, 알갱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주위에 있는 다른 물질도 알갱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심 물질이 부피를 가지고 있어서 반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으로 쪼개는 것이죠. 반으로 쪼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쪼개어진 두 부분은 여전히 빈 공간 속에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쪼개는 순간 알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일은 이 같은 이해를 일반화하여 모든 물질은 입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물질의 입자론을 주장합니다. 알갱이론입니다. 이 기납적 추론도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피를 가진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어가면 마지막에도 입자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마지막에 남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그 물질의 원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소의 개념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보일이 빈 공간을 발견하고 물질이 불연속으로 존재하는 알갱이, 입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추론하였지만, 그 입자를 계속해서 쪼개면 0으로 수렴하는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일은 입자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보일의 원소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었는데, 이 가설은 라보아제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일의 입자론은 라보아제에 의해 근대 원소론으로 발전합니다. 보일이 빈 공간을 발견하고 물질이 입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한 지 한 세기 정도 지난 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라보아제는 1774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는 건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라보아제는 제대로 파악합니다. 그동안 저울을 이용하는 실험에서 무게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라보아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라보아제는 질량이 보존되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에서 근대 원소론을 완성합니다. 앞에서 보일이 물질을 쪼개어가면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그때의 물질을 원소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보일의 원소는 입자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보일은 정말 원소가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입자론의 연장에서 그를 끝이라고 가설을 만든 수준이었습니다. 라보아제에는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변화 과정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되는 것이죠. 일부분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새로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보아제는 여기서 원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물질의 변화 과정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보일이 말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명제로 표현하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로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라보아제의 새로운 원소론이죠. 라보아제는 자신이 발견한 질량 보존 법칙에 근거하여 원소의 존재를 확신하고 원소론을 정립합니다. 이 원소론이 20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관이 되어서 근대 화학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소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라보아제의 원소론에 따르면 순수한 금이 덩어리로 있을 때 이 금을 계속 쪼개어 가면
이렇게 쪼개는 것이죠. 이렇게 쪼개면 두 개로 분리되겠죠. 또 분리된 것을 또 쪼개고, 쪼갠 것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계속 쪼개갑니다. 쪼개가면 마지막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금의 원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은 은 덩어리를 쪼개가도 은도 마찬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은도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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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가면 마지막엔 은 원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체 상태로 있는 산소도 부피를 나누어 가면 마지막엔 산소 원소를 얻을 수 있고, 불타는 기체인 수소도 계속 부피를 나누어 가면 마지막엔 수소 원소만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체도 보이지 않지만 공기 덩어리이죠. 덩어리이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우할 때 기체를 잘 다루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원소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부아지에의 원소는 물질의 종류만큼 존재하는 다원론이 됩니다. 라부아지에는 주위에 존재하는 만물은 원소가 뭉쳐서 만들어지는데, 원소가 뭉치는 것을 결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화학결합이죠. 그러므로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화합물입니다. 물질의 분류는 원자를 찾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부아지에의 원소론은 20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 사원소 변화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관이 되어서 근대 화학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라부아지에는 자신의 원소론에 따라 주위에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분류합니다. 이 표는 1789년 단두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출판한 책에 있는 표입니다.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라부아지에의 표를 한글과 영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라부아지에는 그 당시 33개의 원소를 찾아서 4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연계에 속하는 단순 물질로, 이 원소들이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플은 단순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순수한 물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산소, 수소, 질소 등 5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산화되어서 애시드죠. 산을 만드는 금속이 아닌 다른 물질 6가지로 오늘날의 비금속들로 구분하고, 세 번째 그룹은 산화되어서 산을 만드는 단순 금속 물질 17가지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을 만드는 흙을 구성하는 단순 물질 5가지로 한 그룹을 묶었습니다. 산과 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선 산은 물에 녹아서 신맛이 나는 물질, 염은 금속의 이온 결합물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 라부아지에가 원소라고 분류한 종류는 33가지이지만 현재 원소 주기율표에는 천연원소 92가지와 인공원소 26가지를 더해서 전체 118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부아지에가 분류한 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그룹, 자연계에 속하는 단순 물질입니다. 자연계에 속하는 단순 물질에는 5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종류는 빛, 칼로리, 산소, 질소, 수소입니다. 산소와 수소는 라부아지에가 물을 분해하여 얻은 원소이고, 질소는 화학자 러더퍼드가 발견한 기체입니다. 그런데 빛과 칼로리를 원소로 이해하였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원소의 하나였던 불이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아르케가 아니라고 부정되었지만, 불은 엄연한 자연현상이고 불에는 항상 빛과 열이 수반되므로 불을 부정하고 불을 대신하여 빛과 열을 받아들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소의 개념을 반영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칼로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열의 단위 칼로리는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부아제에는 그때까지 다양하게 불려지던 물질에 대한 호칭을 고유명사 하나로 통일하여 새로운 원소 이름으로 정합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있으니까요. 새 그림은 한글과 갈로 안에 영어, 프랑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먼저 빛입니다. 빛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실체는 명확하였으므로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원소 이름을 정합니다. 열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칼로리라고 하고, 그 당시 사용되던 열이나 열의 성분이나 열의 근본 또는 불이나 열과 불의 물질 등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칼로리로 통일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산소, 질소, 수소입니다. 산소는 라부아제가 새롭게 이름을 붙인 원소 이름으로 그 당시 사용하던 탈, 플로지스톤 공기, 하늘의 공기, 생명 공기나 생명 공기의 기반 등으로 불리던 물질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소는 화학자 러드퍼드가 발견한 기체로 플로지스톤 공기나 플로지스톤 가스, 유해한 가스 또는 유독가스 기반 등으로 불렸는데 질소로 통일하였습니다. 수소는 캐벤디시가 발견한 기체인데 불이 잘 타는 공기, 이나선 가스나 이나선 가스의 기반 등으로 불리던 물질이었는데 물분해 실험을 한 라부아제가 새롭게 물을 만드는 원소라는 의미로 수소란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체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은 건장 강의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번엔 2그룹 산화되어서 산을 만드는 비금속 단순 물질입니다. 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에 녹아서 신맛이 나는 물질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원소는 오늘날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으로 분류되는 원소인데, 황과 인은 친근한 물질로 그대로 원소로 받아들였고, 오늘날 탄소는 그 당시엔 순수한 석탄을 칭하던 이름인데 원소의 개념을 반영하여 간단히 카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카본이라고 부르죠. 염소와 불소, 붕소는 그 당시엔 원소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생활에 익숙한 염산과 불산과 붕산을 만드는 기, 라디칼이 있어야 하므로 이 기를 원소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물질은 있는데 그 물질의 본질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가정한 것이죠. 실제로 존재함으로 잘 가정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번엔 3그룹 산화되어서 산을 만드는 단순 금속입니다. 금속은 연금 과정에 야근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금속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부아제는 그 당시까지 발견된 금속을 원소로 분류합니다. 금속은 단순하므로 이름도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 당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원소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은 현재 주기율표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직 원소 기호가 나오기 전이므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금속이 있었는지 개별 원소를 읽어보겠습니다. 안티모니, 은, 비소, 비스무트, 코발트, 구리, 주석, 철, 망가니즈, 수원, 몰리브데넘, 니켈, 금, 백금, 납, 퉁스텐, 아연, 이렇게 총 17가지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번엔 4그룹 염을 만드는 흙을 구성하는 단순 물질입니다. 염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속의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이 그룹엔 금속이 아니면서도 흙 속에서 구해서 생활에 사용하던 물질들로 구성합니다. 흙에 금속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들 물질은 오늘날 화합물로 분류되는 것인데 그 당시엔 화학이 발전하지 않아 단순 물질, 원소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라보아제이가 원소로 인정한 대표적인 물질은 석회질 물질을 구성하는 석회입니다. 유럽 대륙은 석회암 지대로 석회질 흙이 풍부한데 라보아제이는 석회를 원소로 정하고 석회질 흙과 생석회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석회는 탄산칼슘이고 생석회는 산화칼슘이죠. 두 번째 물질은 마그네슘 화합물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그 당시의 이름대로 마그네시아로 명명합니다. 오늘날의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다음 물질은 중정석 바라이트인데 비중이 큰 광석으로 바륨 화합물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화학식으로는 황산바륨 BaSO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은 점토입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라보아제이는 원소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엔 알루미늄으로 부르는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를 구성하는 규조토입니다. 통칭 실리카로 부르는 오늘날의 이산화규소이지요. 이렇게 하여 라보아제이의 원소 3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라보아제이의 원소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내용이 많지만 원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화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분류 작업은 과학적 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라보아제이의 원소 분류에서 출발하여 주기율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보아제이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다리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라고 주장한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었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보아제이의 원소로는 근대 화학이 출발한 출발점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원소론에 근거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원자를 찾는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지나는 관문입니다. 그 다음이 원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